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를 맡게 된 조아상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리액트에 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액트는 페이스북을 만든 회사죠. 메타에서 개발한 프론트엔드 라이브러리로 정말 프론트엔드 웹 개발을 할 때 빠질 수 없는, 정말 맨 처음 사람들이 프론트엔드를 말하면 뭐가 떠오르냐라고 하면 리액트가 떠오를 정도로 진짜 광범위하게 쓰이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리액트를 써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먼저 저희가 웹 개발을 처음 배웠을 때 배웠던 개념인 돔을 복귀해봐야 합니다. 배웠듯이 돔은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 언어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돔을 조작함으로써 웹페이지의 내용과 구조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또 써먹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저희는 규모가 작은 웹사이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웹사이트를 개발하려면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로 돔을 직접 건드리는 방법으로 개발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리게 되는 리얼돔은 모든 업데이트를 할 때 브라우저가 전체 문서 레이아웃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리액트를 쓴다면 리액트는 가상돔이죠. 버추얼 돔을 이용합니다. 버추얼 돔이란 무엇이냐면 리액트와 같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생성하고 유지하는 리얼 돔의 추상화입니다. 즉 리얼 돔의 가벼운 복사본을 뜻합니다. 사용자가 웹사이트와 상호작용을 하면 저희가 만약 그때 리액트를 쓰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 상호작용하면서 바꾼 내용을 버추얼 돔을 업데이트하고 저희가 바꾸기 전 이전 버전과 비교한 후 필요한 변경사항만 리얼돔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아까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릴 때 리얼돔을 건드린다고 했었죠. 리얼돔은 모든 업데이트는 브라우저가 전체 문서 레이아웃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 저희가 만약 리액트를 쓴다면 저희가 바꾼 내용만 다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버추얼돔의 업데이트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때문에 저희가 리액트를 써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액트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저희는 직접 리액트를 설치해보고 또 실습해볼 건데요. 리액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리액트를 직접 설치해보는 겁니다. 이 명령어를 터미널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뜻은 리액트와 리액트 돔구와 리액트 스크립트를 같이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리액트는 리액트를 깐다는 거고요. 리액트 돔이 뭐냐면 리액트 요소를 돔에 렌더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액트 돔을 쓰면 돔에 렌더링을 할 수 있죠. 주요 메소드로는 리액트 돔.렌더가 있으며 이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돔 노드에 렌더링할 때 사용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리액트 스크립트도 같이 깔아줄 건데 리액트 스크립트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 이거는 좀 이따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제공되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 개발, 테스트, 빌드하는 데 필요한 스크립트와 설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웹팩과 바벨과 같은 복잡한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줘서 개발자가 쉽게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에도 나왔던 단어인데요. 네, 이런 명령어를 통해서 npx install create react 앱 프로젝트 이름으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는데 아까 전 슬라이드를 보면 앞에 npm이 붙었죠? 근데 이번에는 npx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npm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 노드.js의 기본 패키지 관리자고요. 그리고 npx는 npm에 속해 있는 npm 패키지 실행 도구입니다. 약간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뭔가를 설치하려 할 때 구글링 한번 해보셔서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npx는 패키지를 전용으로 설치하지 않고도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은 웹팩, 바벨 등과 같은 복잡한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줘서
개발자가 쉽게 리액트 앱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만들어진 폴더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실행시킬 거라면 npx install create react 앱 여기까지 똑같이 쓰시고 뒤에 점 하나만 붙이시면 바로 현재 만들어진 폴더에 create react 앱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요즘 핫한 bit이라고 읽어야 할지 바이트라고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bit이라고 읽겠습니다. 일단 네, bi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명령어 사용하면 되고요. bit을 사용하면 쉽고 빠르고 간결하게 각종 라이브러리 앱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보다 이걸 사용한 프로젝트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작업을 할 때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는 번들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게 또 npm 라이브러리가 많아지면 웹팩 번들링이 더 무거워져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언어죠. 고로 만든 훨씬 빠른 번들러 라이브러리 ES 빌드를 이 bit은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bit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자마자 번들을 만들어놔서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앱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보다 바이트가 좋냐? 그건 또 아닌 것이 제가 구글링을 좀 해보니 상황에 따라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상황에 따라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든 바이트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로그 글 들어가면 이제 웹팩이나 번들링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이것도 링크 올려두도록 하겠고요. 또 bit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 코딩 애플님의 와 bit 쓰면 리액트 10배 빨라짐 과장아님 유튜브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링크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저희는 아까 설치를 먼저 할 건데 저희는 그냥 직접 설치하는 첫 번째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 아까 명령어가 뭐였죠? npm install 리액트도 설치하고 리액트 돔도 설치하고 리액트 스크립트도 설치해야 됩니다. 네, 입력할게요. 네, 그리고 이 과정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끝내고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네, 설치가 다 끝났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할 거는 뭐가 있냐? 먼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리고 sr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src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에는 저희가 썼던 거 있죠? index.html 네, 아마 4주차 때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index.js로 가서 먼저 저희는 create 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어디서 가져오냐? 저희가 깔았죠? 리액트 돔에서 클라이언트에 깔아주겠습니다. 그리고 index.html에 보면 이미 id가 앱인 div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 루트를 지정하겠습니다. count 루트는 create 루트 document.get element by id at 앱이었죠. 네, 앱 여기에 루트를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루트를 렌더링해줍니다. 어디다 뭐를 넣어줄까요? 네. 제목을 넣어주죠. 그냥 간단히 헬로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루트가 렌더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네, 명령어를 입력해 줍시다. package.json으로 이동해서 스크립트는 스타트는 저희가 깔았죠? 리액트 스크립트 스타트 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점 써주면 오래 없어지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입력했던 스크립트를 실행해 봅시다. npm run start를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뜬다고 뜨고 시작한다고 뜨고, 그리고 타겟 브라우저를 지정하지 않았다는데 해준다네요. 네, y를 입력해줍니다. 네, 그럼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의도한 대로 됐다면 개발 서버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로컬 호스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아까 저희가 렌더링 했죠. 아까 헬로 렌더링 하는 거, 네, 보시다시피 잘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리액트의 꽃이죠.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합쳐져서 이렇게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컴포넌트가 뭐냐? 컴포넌트는 웹 앱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컴포넌트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썼다가 또 다른 페이지 가서 썼다가 버튼처럼, 버튼을 다른 페이지에서 쓴다면 버튼을 하나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서 계속 쓸 수 있겠죠. 그걸 재사용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같은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를 이제 각 두 개 페이지에 버튼이 또 있다고 버튼을 또 따로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코딩할 필요 없고 한 번만 작성하고 필요한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만들면 정말 코딩이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다 app.js를 만들어 줍니다. 일단 리액트를 가져가 주고요. 그리고 만들어 봅시다. const app은 화살표 함수 써줄게요. 리턴을 하죠. 뭘 리턴할까요? 여기도 그냥 hi nice to meet you를 하겠습니다. 이제 컴포넌트를 내보내려면 익스포트를 해야 되는데 익스포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은 이렇게 익스포트 디폴트 앱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익스포트 앱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먼저 이 중괄호로 감싼 것은 이 app.js 파일에 거의 모든 함수들을 이제 익스포트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이제 이 익스포트 디폴트 앱 같은 경우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이 대표적인 앱만 이제 익스포트 하고 싶을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여기서 임포트를 해보죠. 여기에 앱을 임포트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렌더링 앱을 렌더링 해봅시다. 네, 됐고요. 그러고 이제 여기 가면 아까는 헬로였는데 이렇게 나이스 투 비추로 바뀌게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앱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 익스포트를 하기로 합시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시 임포트를 해볼게요. 네, 방금 에러가 났죠? 여기서 임포트 앱을 하면 아까 중괄호로 씌웠으니까 이번에는 중괄호로 여기가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임포트 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이 나이스 투 미추가 뜨네요. 네. 돌아와서 이거 앱 익스포트 디폴트로 바꿔주고 이것도 다시 바꿔주고, 네,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에로 펑션을 써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로 펑션 말고 그냥 실제로 이렇게 펑션을 써서 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onst header.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3번 다시 찍고 있는데, 왜냐면 컴포넌트는 앞이 대문자여야 한다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실수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헤더니까 여기에 타이틀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어보죠. 가로로 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이렇게 감싸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감싸줘야 하긴 하는데 여기다가 헤더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러면 타이틀이 떠야 할 텐데 이러면 네 타이틀이 뜹니다. 네, 잘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죠. 이렇게 컴포넌트를 지금은 이렇게 작은 기능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따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절대 이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선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에러는 안 나잖아요. 에러는 안 나는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저희가 이렇게 컴포넌트를 만들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별 상태 뭐 그런 게 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컴포넌트가 다시 리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이 다시 되는데 근데 저희가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안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될 때마다 이 컴포넌트가 다시 재정의가 됩니다. 이게 뭐 조금 작은 앱에서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엄청 성능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절대로 컴포넌트 안에서 선언하지 말고 밖에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JSX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JSX 처음 들어보죠? JSX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으로 리액트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법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부모 요소 하나가 감싸는 형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JSX에서 안에 리턴을 할 때 뭐 div면 div 하나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JSX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작성을 하려면 JSX 내부에서 코드를 중괄호로 감싸주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리액트 안에서 if문, 포문을 쓰지 말고 사막 연산자, 즉 조건부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는 하면서 점 2개 있는 거 있죠. 점 2개랑 물음표 그거 쓰는 사막 연산자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액트 돔은 원래 저희가 스타일 지정하거나 CSS 쓸 때 이렇게 폰트 사이즈 이렇게 가로 선을 붙였잖아요. 이러지 말고 카멜 케이스 프로퍼티 명명 규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거를 없애고 그리고 여기를 대문자로 바꿔야 한다. 폰트 사이즈 이렇게 해야 인식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JSX 내에서 주석은 우리가 그냥 자바스크립트나 그럴 때는 그냥 주석하면 슬래시 이렇게 2개로 했잖아요. 근데 저희 이 안에서는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VS 코드 내에서 컨트롤 슬래시 단축키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SX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이 뭐였죠? 반드시 부모 요소 하나가 감싸는 형태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위에 타이틀이 있었으니 내용을 하나 써야겠죠? 근데 이러면 뭐라고 하나죠? JSX 표현은 반드시 부모가 하나여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로 감싸고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고 또 감싸줍니다. div로 감싸도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감싸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가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거 괄호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JSX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작성하려면 내부의 중괄호로 감싸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하나 만들죠. 이름은 뭘로 할까요? 닉으로 하고 여기에 이름을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네임을 넣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네임을 넣으면 그냥 네임이 나옵니다.
저희는 네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닉이 나오고 싶어 하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중괄호를 넣어라. 이러고 다시 하면 네임이 아니라 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if문 대신 사망 연산자를 사용해라. 무슨 조건을 달아볼까요? 만약에 네임이 주디면, 만약에 if문을 그냥 쓴다고 해도 if 네임이 뭐 주디면 뭐 이렇게 하려고 했죠. 여기 JSX는 이게 아니라 사망 연산자를 써라. 그래서 중괄호로 또 감싸고, 만약에 네임이 주디면 물음표 들어가죠. 네임이거나 아니면 벌스가 나오기로 하죠. 그러니까 주디면 사망연산자죠. 이렇게 세 개. 이름이 주디면 주디를 출력하고, 아니면 벌스를 출력해라.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벌스 같으네요. 예,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리액트 돔은 카멜 케이스 프로퍼티를 명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스타일을 넣는다면, 뭐 이렇게 여기다 스타일을 넣는다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 이러면 이렇게 아니라 폰트 사이즈 이렇게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를 넣고 싶다.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서는 클래스 네임을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주석은 이런 방식을 쓴다. 뭐 이거를 직접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 컨트롤 슬래시를 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VS 코드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JSX 소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프롭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프롭스란 무엇이냐? 프롭스는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에 값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컴포넌트가 하위 컴포넌트로, 위에서 아래로 당방향의 데이터 흐름이 단방향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지 자식에서 부모로 이렇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 그림을 보시면 프롭스가 이렇게 아래로 트리 형태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즉 하위 컴포넌트에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 문자열을 전달할 때는 큰 따옴표를, 문자열 외의 값을 전달할 때는 중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그 프롭스에 또 칠드런이 있는데요. 칠드런은 이제 타입이 리액트의 리액트 노드 타입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들 전달할 때 타입을 알아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타입스크립트 쓸 때는 프롭들의 타입을 또 지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때 필요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위 컴포넌트인 앱에서 하위 컴포넌트인 헤더한테 값을 한번 프롭스를 통해서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값을 전달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름,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이번에는 코이스로 할까요? 코이스로 할게요. 그러고 여기 프롭스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그러고 뭐 이름으로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프롭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죠. 컨트롤 프롭스 이러고 다시 한번 켜보고 콘솔을 켜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이름은 쿠잇이라고 이렇게 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줘야 나오게 될까요? 여기에 프롭스라고 쓸까요? 아니죠. 이렇게 프롭스라고 쓰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네임에 이렇게 중괄호로 네임은 쿠잇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프롭스에 네임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이렇게 쿠잇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에서 계속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쿠잇이 아니라 다시 닉으로 하면 다시 이렇게 닉으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뭐 이름을 제이슨으로 하면 다시 이렇게 제이슨으로 값이 프롭스를 통해서 잘 전달됨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props.name을 통해서 값을 전달했죠. 근데 저희가 저번 시간에 아마 비구조와 할당을 배우셨을 겁니다. 비구조와 할당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props.name을 쓰지 말고 그냥 속성에 name이 있으니까 props 개체에서 name 속성을 추출해서 중괄호로 감싸고 이걸 다시 name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펑션 그리팅 name에서 여기가 비구조와 할당인 거죠. 다시 name을 써서 그냥 이렇게 name을 전달하면 아까 이 props.name을 썼던 거랑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props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props에서 name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출력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props.name으로 출력을 해줬죠. 근데 이러지 말고 그냥 props에 name이 있으니까 그냥 name을 출력해주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props.name이 아니라 그냥 name. 그러면 이 비구조와 할당을 이용하면 똑같이 제이슨이 나와야겠죠. 한번 결과를 봅시다. 다 이렇게 제이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비구조와 할당을 사용하면 더 직관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이 하나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네임을 전부 넘버로 바꿨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코드를 볼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나중에 볼륨이 큰 그런 앱도 다뤄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앱이 어디 있는지를 앱과 헤더가 서로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멀리서 그냥 임포트해서 쓰는데 이렇게 넘버를 받아보는데 전 넘버에다가 2를 더한 값을 출력을 하고 싶었어요. 당연히 넘버가 숫자겠거니 하고 그리고 얘가 숫자 맞겠지 하고 타입을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다 n이라고 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넘버에다가 2를 더한 거를 출력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바꾸면 6이 뜹니다. 다행히도 잘 되네요. 근데 넘버가 다른 사람이 이 앱을 만들었는데 넘버가 진짜 넘버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도 그냥 n이라서 넘버가 스트링인지 넘버인지 알 수 없죠? 인트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이거 넘버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딱 봤는데 넘버 1이 떠요. 넘버가 스트링이니까 뭐 더한 값이 아니라 넘버 1이 뜹니다. 이러면 사오겠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n이가 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리액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걸로 타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프롭타입스입니다. 네, 프롭타입스를 쓸 수 있어요. 네. 자바스크립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롭스의 타입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 타입스크립트를 안 쓰고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면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롭타입스로 타입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프롭타입스에서 임포트하고요. 이렇게 앵커라는 함수에 프로타입스를 해서 이 패스의 타입은 스트링이다. children의 패스는 스트링이다. 그리고 is required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프롭이라는 뜻이죠. 여기 블랭크는 불, 사이즈는 넘버 이렇게 지정하고 만약에 타입이 틀리면 에러가 뜨는 건 아닌데 그 콘솔 있잖아요. F12 누르면 나오는 그 콘솔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타입스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꾸 에러가 떠가지고 살펴보니까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썼죠?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롭 타입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리액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따로 패키지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npm install prop types를 입력해서 이렇게 까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깔아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prop types를 임포트하고 저희가 궁금한 건 헤더의 넘버가 n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게 넘버로 알고 있는데 이름도 넘버잖아요. 근데 확인을 하려고 헤더의 prop types 넘버가 진짜 넘버인지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을 합니다. 넘버가 아니면 이제 콘솔 창에서 워닝이 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이 진짜 설마 너 이름이 넘버인데 넘버겠어? 하고 이제 보면
워닝 build prop type 넘버가 스트링이라는 거죠. expected 넘버를 예상했는데 스트링이라는 거죠. 네. 이래서 오류가 뜬다. 그래서 자기가 타입으로 인해 오류가 나는데 그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비록 지금은 설치를 해야 되지만 프롭 타입스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프롭 타입스를 쓰는 것보다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게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프롭스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롭스의 칠드런은 그 타입이 리액트 노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프롭스에서 칠드런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헤더만 따로 혼자 있는데 평소가 저희가 썼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혼자 있지 않고 이렇게 헤더로 감싸주고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칠드런입니다 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프롭스 사이에 있는 이 값을 바로 칠드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저장을 했을 때 웹사이트에 뭐가 뜨지는 않아요. 뜨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는 프롭스의 칠드런 속성으로 저희가 또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프롭스의 칠드런 속성 이렇게 칠드런으로 받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칠드런을 써보죠. 그러면 어떤 값이 오게 되는지 한번 저장을 해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 칠드런입니다 라고 뜨죠. 저희가 여기 이렇게 컴포넌트의 칠드런을 저희가 이렇게 프롭으로 받아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속성을 프롭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건부 렌더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렌더링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렌더링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건부 렌더링을 하려면 저희는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부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걸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뭐뭐시냐 하고 뒤에 물음표를 붙이고 그게 true일 때 렌더링 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 점 두 개로 구분을 하고 만약에 이 is specially false이면 이 null 값을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is specially true면 여기 있는 첫 번째 값을 구현하고 false이면 이 null 값을 구현한다. 이렇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렌더링을 할까 말까를 이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and 두 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is special과 이 값이 둘 다 true이면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방법을 단축평가 논리 계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JSX에서 null과 false와 undefined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true면 true죠. 그리고 hello 값이 있죠. 그러면 hello를 출력하고요. hello를 렌더링 하고요. 그리고 false와 hello면 false죠. 이거는 값이 true지만 그러면 저희가 and이기 때문에 둘 다 true여야 돼요. 그래서 false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hello와 by 둘 다 값이 있으니까 by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null과 hello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null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null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undefined, hello도 마찬가지로 undefined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false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0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0은 false고 1은 true입니다. 그래서 0은 그래서 여기는 0을 나타내고요. false니까. 그리고 여기는 1이 true이므로 hello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props 값 설정을 생략하면 그러니까 뭐는 true이다, false다 이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true를 나타낸다 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건부 렌더링을 한번 실제로 써볼게요. 먼저 앱에다가 children이 있냐 없냐의 값인 isChildren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먼저 false라고 쳐볼게요. 그러고 여기 헤더에다가 props로 isChildren을 전달해줍니다. isChildren은 isChildren false가 전달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children을 넣어줍니다. 중괄호 넣어주고요. 그리고 사막 연산자 한번 써보죠. 네. isChildren이 true이면 이게 구현이 될 거고요. 아니면 false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사목연산자에 따라서 이게 true이면 이게 뜨고 false면 이게 뜨고, 그러면 실제로 실행한 값은 false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사목연산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구현이 되는 거겠죠.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 값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조건부 렌더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true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배웠을 때 이것도 아예 없애주시고 프롭스 값 설정을 생략하면 그냥 true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4 생략하고 isChildren만 줘볼게요. 그러면 isChildren은 true로 전달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라면 이 children 값이 high가 나와야 할 텐데요. 네, high가 나오네요. 이렇게 props 값을 생략을 해주면 자동으로 true로 설정이 돼서 이렇게 true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and 2개를 썼죠? 그럼 and 2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목연산자 말고 먼저 isChildren 도 true고 children도 true면 children이 구현이 돼야겠죠?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해봅시다. 아까 저희가 배운 대로 과연 children이 high가 뜰까요? 네, children이 high가 뜹니다. 그래서 이 and 2개에 따라서 아까 저희가 배웠던 단축평가 논리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를 해야 할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둘 다 true잖아요. 근데 children 값을 처음에 주고 isChildren 값을 주면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냐면 이게 단축평가 논리 계산법에 따르면 두 번째 값이 나와요. 두 번째 값은 그냥 true라는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건부 렌더링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배열을 렌더링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배열을 렌더링하려면 일단 배열이 있어야 되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둘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to도라는 배열이 있으면 배열마다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열의 인덱스 0번째, 첫 번째,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뭉쳐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배열 안에는 또 각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to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title은 무슨 값이고, created는 무슨 값이고, completed는 무슨 값이고, 이걸 이렇게 따로 전달해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에 이렇게 데이터를 뭉쳐서 줄 것인가, 아니면 분해해서 줄 것인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현을 하는데 딱 이렇게 투두를 전체를 주는 게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다. 딱 이 투두 배열을 전부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이걸 떠야 되고요. 이거를 쓰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따로 전달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배열이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배열의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해서 전달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 배웠던 거 있죠. 맵을 활용해서 더 간편하게 배열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두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투두스 배열 이름을 적어주고요. 맵을 하고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to.text 청소하기를 출력하게 해주면 이제 맵이 배열을 순회하면서 청소하기, 코딩하기, 운동하기 이렇게 차례대로 순회를 하면서 구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원소화나 고유한 속성인 키 값을 이 맵을 쓸 때는 넣어줘야 합니다. 이 투두스 배열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값이 뭐죠? 텍스트도 물론 다르지만 겹칠 수가 있겠죠. 청소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근데 id는 투두스가 갱신될 때마다 계속 숫자가 올라가죠. 그러면 고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id가 고유한 값이니까 이 키 값에다가 to.id를 넣어줍니다. 사실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 구현되는 방식이 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 키 값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열 안에다가 여기 청소하기랑 코딩하기 사이에 예를 들어서 심부름하기를 넣는다고 해봐요. 심부름하기를 넣는다고 치면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키값을 넣지 않는다면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뒤로 빼내고 넣어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비효율적으로 다시 배열을 렌더링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고유한값이 키값을 다 알고 있다면, 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있고 이거는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 키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매우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배열을 다시 재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유한 속성의 키값을 넣는 것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넣지 않으면 그 콘솔 창에 오류가 떠요. 뭐 물론 그 렌더링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배열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일단 데이터를 하나 가져오죠. toData.json 만들어주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네, 이거는 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기 app.js로 다시 와서 가져옵니다. toData.json 네, 이렇게 가져와주고요. 그리고 헤더를 좀 간단하게 해주죠. 네, 넘버가 아니라 타이틀을 전달해주고 이름은 todoList, 그리고 칠드런 없애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타이틀 이렇게 전달해주고 타이틀만 전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우고 여기에다가 타이틀만. 네, 그럼 헤더에는 이제 타이틀밖에 남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투두 리스트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뭉쳐서 주는 거랑 분해해서 주는 거 방법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먼저 뭉쳐서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prop types는 안 쓰니까 지워주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이번에 바깥에서 만들겠습니다. to.js 만들고 무조건 대문자로 지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to도에서 to도라는 프롭을 주죠. 통째로 줄 거니까 여기에서는 to data. 네, 여기서 JSON에서 todo스의 0번째 인덱스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to도로 옮겨가서 아까 to도는 프롭을 받아왔으니까 비구조화 할당으로 to도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일단 전체를 div로 감싸주고 div id는 to도의 id 일단 이렇게 4개 만들어주고, 데이터가 id task completed 완료 priority 우선순위 이렇게 있으니까 id task completed priority, 그리고 이것도 다 바꿔주고요. completed priority 네,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가서 to도를 임포트가 됐네요. import to.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이렇게 뭉쳐서 졌을 때, 네, 이렇게 id task completed priority가 잘, 잠깐만요. 완료 여부가 안 왔네요. completed.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되나? 맞다. 네. to string으로. 네. 스트링으로 바꿔야죠. 네. 이게 아까 false인지 true false였으니까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결과가 true
네,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뭉쳐서 줄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는 그 분해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번 분해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id task completed priority id는 to-do data to-do 0의 id.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네, 뭐가 필요할지는 그때그때 아마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볼 땐 그냥 뭉쳐서 주는 게 더 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일단 좀 편하게 엔터를 치겠습니다. id 태스크. 일단 이거 두 개만 주죠. 네, 그리고 여기다 id랑 태스크를 전달받고, 그냥 id랑 태스크만 하면 이래도 똑같이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뭉쳐서 줄 수도 있고 분해해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원하시는 방식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끝까지 다 줘볼게요. completed랑 priority도. 예. completed는 completed, priority는 priority. 네, 이렇게 다 주고요. 우선순위랑 완료했는지 여부, 를 해주고,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만 하지 말고 매핑을 해서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럼 매핑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to-do 데이터에서 to-do스에서 매핑을 해주죠. value 값이랑 index 값을 받고, 소괄호로 넣어야죠. 그리고 이것도 소괄호. 네. 그리고 이제 to도를 주는데, id는 value, 저희가 value 값을 받아오죠. value 값에 id를 주고, 태스크는 value에 태스크, completed는 value에 completed, 우선순위는 우선순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실행해볼까요?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제가 CSS 약간 띄어쓰기를 안 좋은데, 보니까 프라이어리티가 왜 안 되고 있지? 프라이어리티가 안 주군요. 네, 프라이어리티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투두스에서도 약간 div를 좀 더 줍시다. div를 여기다가 네, 이렇게 주면, 이러지 말고, 네, 이러면 전부 다 맵이 순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잠깐만요. 이거 또 안 했군요. 이렇게 해야 true랑 false가 보여준다는 점. 네. 이렇게 해서 맵이 배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콘솔 값을 누르면 아마 에러가 쓸 거예요. 여기
워닝이 뜨죠.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p. 아까 키를 넣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제 여기 안에 다른 값을 넣어줄 때 이제 더 편하게 하려고 그 효율성을 위해서 키를 넣어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까 키를 넣어주는 거를 깜빡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키를 넣어줘야겠네요. 다시 여기 맵으로 가가지고 키는 고형값을 넣어줘야 한다고 했죠. 보통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줄 때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디가 있으니까 밸류처럼 아이디는 고형값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도 뭐 바뀌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다시 새로 고침하고 이제 오류가 안 뜨는 거를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매핑을 해서 배열 렌더링을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일단 나눠볼게요. 실습 그리고 야비 아니죠? 네, div의 미션 1 completed 이 to-do 데이터에서요. completed가 true인 맵으로 출력하기.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랑 똑같이 이제 맵으로 출력하는데 이제 조건부 렌더링을 통해서 completed 값이 true인 값만 출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밑에다가는 미션 2 프라이어리티가 5 이상인 값만 맵으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는 이제 조건부 렌더링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5 이상인 값만 맵으로 출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뭐가 떠야 할지는 보이시죠? 네, 값이 많지는 않은데 이거를 조건부 렌더링과 배열 렌더링 둘 다 동시에 해서 구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SS 값도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투두 데이터에 CSS 값을 따로 적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강 리액트 강의였고요. 네, 제가 사실 태어나서 처음 찍은 강의예요. 네, 지금 영상을 처음이라서 계속 잘라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지금 한 영상 개수가 35개네요. 네, 35개까지 찍고 있었고 네, 다음에는 더 약간 피드백 받아서 더 좋은 강의 올려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션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